댓글로 요청 들어온 다큐를 준비했는데요. 궁금한 범죄 사건이나 다큐, 영화, 드라마 등등등 해갖고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다 적어두고는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방송하니까 언젠간 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다큐 리뷰는 일단 요 사진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딱 봐봐요. 이게 무슨 느낌이 듭니까? 그냥 뭐 평범한 아빠랑 딸 사진 같고, 딸 앞머리 왜 저러냐? 누가 잘랐냐? 엄마는 어딨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애가 한 6, 7세 정도로 보입니다. 아빠 무릎에 앉아서 찍었나 본데, 자세히 보면 근데 애 표정이 아빠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빠는 뭔가 공격적이고 애는 어딘가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아. 이 나이 때 애들이 웬만해서 무기력하기 힘들잖아요. 보통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거꾸로 막 올라가는 그 연어들 마냥 생동감이 있어. 너무 지랄 맞아갖고 탈이기도 한데, 아무튼 표정을 못 숨기는 게 또 애들이란 말이지. 근데 얘는 왜 그렇지 못하냔 말이야. 이 사진의 여자애를 사람들은 학대당한 아이의 전형적인 얼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반복되는 학대 환경에 노출되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마비되고, 그래서 또 스스로 판단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 얼굴이 굳어있다는 건데, 아이 사진 한 장으로 해석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애가 뭐 사진 찍다 보면 긴장해갖고 얼굴 굳을 수 있지 뭔 학대야. 아빠 딸 사진에 오버하지 마셈. 결혼 못해서 긁혔음? 이러는 사람도 있긴 해. 사람마다 뭐 각자 느끼는 거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인데, 이 사진이 어떤 과정으로 찍히게 된 건지 그 실제 이야기를 알고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진에는 엄청 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일단 존나 짧게 한 줄로 요약부터 해보자면은, 남자가 애를 납치해서 딸로 키우다가 결혼했고 나중엔 살해까지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길게 꼬였는지 감이 와? 그래? 이 사건은요, 2022년에 넷플릭스에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소녀라는 다큐인데, 방금 본 사진이 포스터에 그대로 쓰였잖아요. 사건의 줄거리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거린다 픽처 다큐 리뷰로 무슨 사건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알려졌냐? 1990년 4월 25일로 가야 돼.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의 길거리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 때문인데, 일단 거의 밤이나 다름없는 저녁 시간에 남자 2명이 트럭을 타고 가는 중이었어. 가는데 앞에 뭐가 보이는 거야. 도로 갓길에 있길래 이게 뭔 로드킬 당한 고라니를 옆으로 치워뒀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갈수록 가까이 보이잖아. 고라니가 아닌 것 같아. 궁금해서 근처에 차 세우고 걸어서 가까이 더 가봤지. 사람이야.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주변에 신고 있던 신발 떨어져 있었고 주머니에는 마이마이가 들어있었대. 이어폰 끼고 걷다가 차 오는 소리 못 듣고 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뺑소니라는 거잖아. 일단 구급차를 부릅니다. 전신에 다발성 골절과 두부 외상이 심했지만 다행히 살아는 있었어요. 병원에 옮겨서 치료하는데, 이게 상처가 더 있네 몸에? 예전부터 생긴 상처야. 교통사고랑은 분명히 이게 모양이 달라요. 그전부터 이 여자는 어떤 일을 겪어왔고, 상처 모양상 이거는 폭행의 가능성이 높아. 의사의 짐작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의식이 없으니까 골절, 교통사고 치료부터 빨리 하는 게 우선이잖아. 그러면서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갔고요. 병원에 옮기면서 신원 확인됐나 봐. 실려온 여자는 20살에 이름이 토니아 휴스.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지역에서 스트릿클럽 춤추는 여자야. 남편이 있어요.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남편도 금방 병원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뭔가 이상해. 이 아빠가 아니야. 남편이래. 나이가 뭐 2배는 더 많아 보이잖아. 뭐 미국 사랑에 나이차가 뭔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남편이 뭐 디카프리오도 아닌데 너무 그냥 아빠랑 딸이었으면 좋겠는 액면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심지어 남편이 병원을 혼자 온 게 또 아니에요. 남편이 둘이냐? 뭐 폴리아모리냐? 그게 아니고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 18살에 토니아 휴스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전에 나보다 이 나이 많아 보이는 아저씨랑 결혼해서 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맞나 싶잖아?
아무리 겉보기에 나이 차가 나고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애까지 낳은 마당에 간호사들이야 뭐 탕비실에서 막 수근거리긴 하겠지만 더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 다들 뭐 그래도 결론이 야 뭐 나이를 뛰어넘는 트루러브다 그런가 봐 이러고 넘어갔어.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남편이랑 나이 차가 아닙니다. 더 문제가 있어요. 토니아가 교통사고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 4일 만에 사망했다고. 여기서 또 이상한 거 장례식인데 죽은 토니아랑 같이 일하던 스트리퍼들만 잔뜩 왔어. 남편인 클래런스랑 토니아의 가족은 한 명도 안 옵니다. 이게 토니아가 가족에게 결혼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뭐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토니아의 가정사나 배경을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뭐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 걸 가족에게 쉽게 말하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또 들고, 그럼 반대로 남자 쪽에서는 말 못할 이유 없어. 어린 여자랑 결혼하면 능력 있는 남자 소리 듣는데 왜 감추냐고. 왜 이래 이 새끼는. 그 스트립 하는 그 여자들이 그래도 가족에게 알려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 토니아의 전화번호부를 뒤져요. 그래서 이제 남편 성 따라가니까 지금은 휴스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가족들 성씨를 썼겠죠. 테드록이라는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토니아 테드록 가족 되시나요? 그래서 아니라면 그냥 끊고 맞다면 사망했습니다. 이것만 전할 생각이었어. 몇십 군데 전화를 돌립니다. 자기를 토니아 테드록 엄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연락이 됐어. 스트리퍼 언니아가 안타깝게도 따님이 지난 4월 30일 사망했다.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랬다고 하니까 전화 받은 그 여자가 엄청 당황해하면서 무슨 소리니? 우리 딸 토니아 20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거야. 18개월 아기 때 죽었대. 장례식장에서 스트리퍼 언니아들이 단체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이 뭔 소리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토니아라고 부르던 얘는 대체 누구냐고. 여기까지가 다큐 오프닝이야. 계속 볼 수밖에 없도록 어그로 왕창 끌어놨잖아요. 이제 제목이 거린더 픽처 이렇게 타이틀 뜨고 토니아로 알려진 이 여자의 생전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냥 촤라라 막 지나갑니다. 제목이 뜨기까지 3분 동안 이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대로. 이 다큐의 특징이야. 전개 속도 진짜 빨라. 그래서 굉장히 볼만합니다. 추천하고요. 대신에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해. 너무 빨라가지고 중간에 잠깐이라도 그냥 카톡 한번 보내면 내용 놓쳐. 10초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야 돼요. 단순한 내용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복잡한 사건이라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단편 다큐인데 이 안에 5개 이상의 사건이 엮여 있다는 겁니다. 사건을 또 순서대로 보여주지도 않아가지고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해요. 사건 5개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 진짜 어렵고 정신 똑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까지 봤어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 궁금하잖아요? 죽은 여자 신원도 밝혀지는데 그게 바로는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이름을 계속 제가 토니아라고만 설명할게요. 도중에 이름이 둘 다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제 다큐 리뷰 영상도 여러 번 돌려봐 주시면 좋겠고요. 하이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자, 갑시다. 오프닝 끝났어. 다음 장면은 현재 시점이야. 사건 다 지나가고 이제 취재하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인데 1989년 당시 털사의 그 스트립 클럽에서 토니아랑 같이 일하던 카렌 파슬리라고 합니다. 카렌은 1989년 가을 패션스라는 스트립 클럽에서 토니아를 처음 알게 됐어요. 자기는 대학 학비 벌려고 취직했었고 토니아는 19살에 클래런스라는 남자랑 결혼해 아들인 마이크를 키우고 있었다는데 이 여자 말로는 남편이라는 새끼가 나이가 2배 이상 많으면서 일을 안 해가지고 토니아가 술집에 나와 번 돈으로 세 식구가 살고 있다는 거지. 보통 이런 일을 하는 여자들은 평생 남들이 한번 경험할까 싶은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 일하면서. 그래서 좀 보통 기가 세고 공격적인 호전적인 그런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또 하필 조용한 성격이라 쉬는 시간이면은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안 그래. 카드 돌리고 안 해. 구석에 앉아서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일하게 둘이 성격이 맞아서 빨리 친해졌대요. 토니아는 아무리 화장으로 감춰도 이게 애티가 나는 어린 엄마였거든.
애 앞에서는 항상 최고의 엄마였대. 자기 아들 일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문제라는 거지. 나이도 많은 새끼가 씨발 일을 왜 안 하니 일을. 아무 수입도 없는데 또 이런 새끼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서 일하게 시키는 거야. 근데 일하러 나가잖아 막상? 그러면 그걸 또 의심해. 회사에서 뭐 또 남자 생긴 거 아니냐. 연병을 떨어. 애 데리고 나가는 것도 못하게. 뭐 씨발 어떡하라는 거야. 미친 새끼들. 통제에 집착이 너무 심한 새끼 같아요. 카렌 말을 계속 들어보면은 토니아랑 같은 탈의실 쓰다 보니까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몸을 볼 거 아니야. 항상 몸에 멍이 많았다는 거지. 왜 그래? 토니아 게이야. 물어보면은 대답도 잘 안 해요 얘는. 그냥 넘어졌대.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거든. 말로는 별거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눈치가 있다는 걸 토니아 지도 알아. 그러니까 어느 날 고민을 얘기해요. 남편이 자기 앞으로 생명보험을 크게 들어놨대. 카렌은 야 당장 런쳐라 뭐하냐 얘기했어. 근데 토니아가 이게 돼? 아들이 남편에게 잡혀 있어서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런 말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토니아가 그 뺑소니로 보이는 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야. 토니아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주변 관계도 괜찮아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가족 찾으려고 막 그 스트리퍼 사람들 와서 전화 존나 돌렸잖아. 이런 사람들이 남은 아들을 그 병신 같은 남편이 계속 키우게 놔두겠어? 카렌이 사회복지국에 신고합니다. 토니아 사망 다음 날 그래서 애가 위탁가정에 보내져요. 위탁가정에 들어가니까 이 애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래. 2살인데 얘가 아직도 젖병 아니면은 우유를 안 마셔. 그리고 음식도 거부합니다. 콜라만 존나 빨아. 애가 2살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정신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이 이상하게 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밤마다 술집 나가 춤추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자면은 애는 아빠가 키울 거 아니야 낮에. 이 새끼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2살인데 콜라가 주식이냐? 애들이 빠르면 4개월부터 이유식도 하고 아무리 늦어도 1살이면은 간 이런 거 슴슴하게 해서 좀 이렇게 씹기 좋게 하면은 애들이 성인이랑 비슷하게 먹는 게 가능해요. 애비 새끼가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냉장고에 있는 콜라 먹이고 막 그랬나 봐. 위탁가정 부모는 마이클이 온 날부터 젖병 떼고 컵 쓰는 방법 가르치면서 콜라 금지했고 음식 먹는 거 가르치고 했어. 근데 쉽지 않았대. 애 입장에선 그렇겠지.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다 하지 말라는데 그게 바로 돼? 그래도 이게 맞는 거니까 계속 시키면은 좋은 점을지도 알겠죠. 뭐 또 소세지 먹어보고 하면 또 금방 입맛 돌아와. 콜라 안 먹고 위탁가정 아저씨 아줌마랑 같은 음식 먹으면서 4년을 그렇게 사니까 애가 상태가 좋아졌어요. 위탁가정은 근데 문제가 계속 거기서만 살 수 없잖아요. 일정 기간 지나면은 옮겨져야 돼. 동물로 치면 인보 같은 건데 어쨌든 다 정이 들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 부모들이 마이클을 입양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은 친부모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토니아의 그 병신 같은 남편이 애를 되찾아오려고 소송 준비 중이었거든. 아내가 죽으면서 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애한테 잠깐 소홀했을 뿐인데 그걸 아동학대로 몰아가서 사회복지국과 위탁부모가 내 애를 강제로 뺏어갔다는 입장이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애한테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 위탁가정에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이를 되찾아오겠다는 이유예요. 실제로 위탁 부모들은 마이클과 아빠인 클래런스 사이를 막은 적이 없어. 위탁가정이 가있고 친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보장되나 봐. 애가 피해. 애 의사가 우선으로 보잖아 미국은. 클래런스는 지가 병신이라서 이게 다 일어난 일인데 위탁부모 탓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제 법정 싸움이 이뤄지는데 그럼 뭐부터 하겠어? 클래런스가 마이클을 되찾아오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친자검사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건의 첫 번째 반전이 나와요. 마이클은 클래런스의 친자식이 아니야. 어떻게 된 건지는 토니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죽었잖아.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클래런스는 친권을 뺏깁니다. 아들을 완전히 뺏겼다는 생각에 클래런스는 열이 뻗쳤어. 1994년 9월 12일 일을 저질러요. 마이클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 쳐들어가서 막 총 대고 우리 애 데려오는데 너 협조해라 협박했어. 그리고 마이클이랑 교장을 차에 태워서 납치해가지고 숲속 어디 들어가갖고 교장만 밧줄로 나무에 묶은 거야.
이분 테이프로 막아두고 마이클만 데리고 사라졌어요. 실종돼버렸어. 교장은 지나가던 사람이 풀어줘서 살았는데 마이클 어디 갔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마이클 휴스 아동 납치 사건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조 피츠패트릭이라는 이 형사인데요. 경찰은 신고 들어오자마자 이 아저씨가 그래. 나는 이 사건의 용의자를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존나 뻔한 소리 아니냐? 누구나 씨발 클래런스 의심할 만한 정황인데 이게 뭐 자기가 엄청난 추리해낸 것처럼 꺼드럭대는 게 살짝 웃겼어요. 아니야. 보다 보니까 이 아저씨 꺼드럭댈만 했어. 그 용의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는 거지. 아까 카렌 말대로 클래런스는 씨발 돈 한 푼 안 벌면서 아내인 토니아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토니아가 사망하자 용의자가 바로 보험금 수령 신청을 합니다. 이게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표면적으로 어쨌든 남편이 아내 사망보험금 찾는 건 당연한 거잖아. 1순위니까. 문제는 이 보험금 수령인이 클래런스 휴스의 이름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남편 이름이 아니야. 조 피츠패트릭 형사는 프랭클린 플로이드라는 사람을 용의자로 봤습니다. 프랭클린 플로이드는 아예 생뚱맞은 이름이잖아 지금. 이 사람이 보험금을 타갔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클래런스 휴스가 프랭클린 플로이드라는 이름이 본명이에요. 이 새끼가 가짜 신분을 쓰면서 살고 있던 거야 클래런스로. 원래 이름이 프랭클린 플로이드야. 토니아랑 살면서 클래런스 휴스 이름을 썼고 필요에 따라 뭐 워렌 마셜, 트렌턴 데이비스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조 피츠패트릭 형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꺼드럭댈만 했어. 여기서 되게 미안했습니다. 멋있어요 형님. 자 그러면은 진짜 프랭클린 플로이드 이거 어떤 새끼냐? 전과가 많은 새끼입니다. 1962년에 4살짜리 여자의 납치에 성폭행한 적이 있고요. 1년 뒤에 은행 털다가 잡혀서 10년간 빵에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만기 출소하자마자 길 가던 여자 폭행해서 또 체포됐다고. 이때는 보석금 내고 나와가지고 재판 받았는데 불구속으로. 재판에 안 나가고 이 새끼가 런을 쳐버린 거야. 숨어 살았다고. 그때부터 계속 이름 바꾸고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수배돼 있던 새끼라는 거지. 클래런스 휴스의 진짜 신원이 밝혀지자 담당 수사관은 수사 범위를 넓혀서 마이클 납치 사건과 4년 전 사망한 토니아 휴스의 사망도 같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니 이 새끼가 20년간 지 신분을 무슨 뭐 건담 파츠 갈아 끼듯이 막 바꾸면서 도망다닌 짬이 있잖아. 워낙에 신분 세탁을 잘해가지고 이게 잡기가 좀 어려워요. 수사관들은 클래런스를 놓치는 것보다 어쨌든 마이클이 지금 납치돼 있으니까 아동 납치잖아. 애 죽을까봐 이걸 더 걱정해야 됐단 말이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하는 수 없이 토니아랑 마이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뉴스를 전국에 냅니다. 그러자 조지아에 사는 제니라는 여자에게 연락이 와요. 토니아 휴스라는 여성에 대해 제보하고 싶어요. 와 여기서 또 반전인 게 걔는 이름이 토니아가 아니래. 샤론 마셜이래. 요게 옛날 사진. 아까 토니아라는 여성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고등학생이던 1984년에 조지아주로 얘가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름이 샤론 마셜이야. 이때 제니를 알게 됐던 거래.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씨발 전까지는 죽은 아내가 토니아인데 이제는 샤론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샤론의 전 남편이 나이 많은 클래런스고 본명은 프랭클린 플로이드잖아. 1989년부터 마이클이 납치돼 있던 1994년까지 얘들이 오클라호마에 살았는데 거기선 둘이 또 씨발 부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1994년에 샤론이 조지아주 왔을 때는 프랭클린 샤론의 아빠로 돼 있다는 거야. 이때 쓴 이름이 워렌 마셜 아까 잠깐 나왔었지. 이름이 이제 계속 바뀌고 둘 다 헷갈리니까 여기서 남자는 더 바뀌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사건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 새끼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든 뭐 말하는 뉘앙스로 지금 그게 남편인지 여자인지 아내인지 이런 거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프랭클린, 워렌, 클래런스 막 난 섞어 쓸 거니까 일단 지금 나온 워렌이 토니아 남편인 프랭클린이라는 거야. 토니아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샤론 씨는 조지아주에서 학생이었으니까 전학 가자마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예쁘잖아.
금발이고 또 막 과학 동아리 영재 특별반에 뽑힐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 근데 이걸 다 이기고 1순위 매력으로 뽑을 만큼 샤론 씨는 너무 착했대요. 학교에서 막 괴롭힘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애들 보면 다 가서 말 걸고 친구를 해줬대. 고등학교 때 샤론이가 이제 장래 희망 뭐냐?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대요. 뭐 나사 가고 싶은가 봐. 과학 쪽에 관심 많고 재능 있고 실제로 될 뻔도 했어. 원래도 잘하던 애가 성적이 더 오른 거야. 조지아 공과대학 항공우주 엔지니어과의 전액 장학생으로 붙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공부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얘가 졸업 며칠 전에 무슨 일을 겪어. 2줄 떴어. 바로 친구한테 전화했고 막 울면서 야 큰일 났다. 애 생겼다. 아빠가 대학도 가지 말랜다. 다른 지역 이사 가서 거기서 애 입양 보내잔다. 나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토니아가 샤론이라고 제보한 제니였던 거지. 제니가 듣기에도 이거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뭐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임신을 할 수도 있지. 걱정되는 일 벌어진 거 알겠는데 낳고 계속 공부하면 되잖아. 전액 장학금도 붙었는데 학교에서 씨발 뭐 고딩 엄빠가 너뿐이야? 왜 그만두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샤론의 입장이 중요하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빠 말대로 할 것인가? 얘도 나이가 어리니까 아빠인 워렌에게 강력하게 막 대학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말을 못해. 혼자라면 뭐 그냥 알바라도 하든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아이까지 보면서는 진짜 어렵잖아요. 아빠가 안 도와주면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이걸 아니까 대학 포기한다면서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이사 갑니다. 정황상 애 낳고 입양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납치한 마이클은 아니라는 건데 지금. 얘는 누구고 어디 사는지 다큐에 안 나옵니다. 입양간에. 애 아빠도 워렌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몰라. 나중에 샤론이 플로리다주 템파라는 지역으로 또 이사를 하는데 그때 제니랑 딱 한 번 통화했대. 샤론은 아빠 대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게 스트립 클럽에서 춤추는 일이었던 것이고 제니는 기가 막히는 거야. 야 씨발아 항공 우주 엔지니어 뭐 된다네. 너 머리 그렇게 좋잖아. 대가리 이거 어떡할 거야. 아까워서. 근데 뭔 스트리퍼야 미친년.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그 아빠란 새끼가 시킨 거지 강제로 여기서 일하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일이 외국은 가족끼리도 잘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친구인데 부모들끼리. 제니네 가족이랑 만난 적이 있대. 부모랑 같이 해서. 애들이야 뭐 친하지만 부모들은 이날 처음 보는 자리였단 말이야. 근데 이 씨발 워렌이라는 새끼가 제니 아빠 처음 보자마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지. 초면에 연병 떠니까 제니 아빠는 딸이 샤론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샤론이라는 애는 참 착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데 이 애비 새끼가 껄쩍지근하니까 엮이지 말라는 뜻인 것 같고 근데 제니는 샤론이 너무 좋은 친구인 걸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만 몰래 허락받아서 얘네 집에 가 자기로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집에 왔네. 월에는 이제 어쨌든 딸 친구가 왔잖아. 지 아빠랍시고 또 이제 딸 친구 대접을 해주는데 애들이 아직 고딩이야. 알면서도 클럽을 데려가. 근데 클럽은 종류가 있죠. 그냥 성인들이 가지만 일반 클럽이 있고 성인 클럽이라고 따로 있어. 거기가 더 즐겁긴 한데 거길 고딩들을 데려가는 거야 이 새끼가. 심지어 클럽 갈 때 입을 옷을 워렌이 직접 골라줍니다. 제니가 여기서 문화 컬처를 받았어요. 아빠가 클럽을 데려가다니 와 뭐 이런 집도 다 있냐. 이거 존나 후리하네.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옷 입으라고 옷장을 딱 열어줬는데 샤론 옷장이야. 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이 입을 것 같은 란제리들이 막 다발로 나와버려. 야 샤론아 너 망사 취향이냐? 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면적이 적냐? 이거 뭐야? 샤론이 그래. 다 아빠가 사다 준 거래.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해.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적당한 거 골라 입었겠지. 클럽에 갔고 의외로 별일 없이 클럽에서는 잘 놀았어요. 이제 집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방에서 옷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샤론의 아방구가 총을 들고 들어와. 뭐 노크도 없어. 지방처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제니한테 너 당장 바닥에 누워라. 베개로 얼굴 가려라. 얘가 어떻게 총이 앞에 있으니까 아 뭐예요 왜 이래요 이러지도 못해. 그냥 바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워렌 게이가 뭐하냐? 지 딸이라는 샤론을 그 자리에서 성폭행하는 거야.
지금 같은 방에 딸 친구가 바닥에 누워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지랄을 하더니 끝나니까 쑥 나가요? 정상적인 집에서 큰 제니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냐? 아빠가 딸을, 그것도 딸 친구 보는 앞에서 같은 공간에서 제니가 충격받아가지고 막 나라 잃은 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얘가 샤론이 와서 난 괜찮아. 응? I'll survive야 막. 너도 괜찮지? 곧 잊을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있어. 얘는 일상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거부를 안 한다기보단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니는 또 이 일을 어디 말하지도 않았고 감당할 수 없잖아 말했다가. 다시는 샤론 집에 그냥 안 갔대요. 근데 이 아빠라는 프랭클린 훌로이드 현 시점에서 AKA 워렌 마셜 이 새끼는 딸인 샤론을 성폭행한 걸로 끝이 안 납니다. 템퍼에서 샤론이 스트리퍼로 일할 텐데 돈 많은 VIP 손님 하나가 무슨 뭐 백만장자 클럽 파티라는 걸 열었대. 그러면서 샤론이라는 클럽의 그 스트리퍼 여자들을 고용했어요. 일일 알바로. 우리 집 와서 춤춰라. 뭐 만지고 착석 이런 거 없다. 2차 안 나간다. 그냥 노래 한 3, 4곡 나올 동안 춤추면서 분위기만 띄우라는 건데 500에서 1000달러 정도 받기로 했다는 거야. 여기에 샤론은 아직 초짜라 섭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렌이 씨발 지 딸도 여기 껴달라고 막 클럽 찾아가서 난동을 부려. 이 여자가 이제 헤더 레인이라고 클럽의 왕언니예요. 지배인급. 아니 뭔 씨발 MG도 아니고 부모가 유흥업소 일에 나서가지고 막 좀 웃기잖아. 거절하더니 또 VIP한테 가가지고 클라이언트 진상 떨까봐 그냥 애 끼워줬지 초짜인데. 근데 이 파티에서 정작 샤론이 진상을 떱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딱 서 있어. 그리고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그래. 한 번 치는데 $50야 오빠. 호객을 하는 거야 성매매를. 왕언니가 야 샤론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니? 정신 나갔니? 쥐약 처먹었니? 막 혼내니까 샤론이가 쭈뼛대면서 이발 엘비가 여기서 지 딸 껴달라고 한 이유가 나온 거야. 아빠가 시키는 일에 칸담도 지금 주머니에 왕창 챙겨줬고 이걸 다 쓰고 오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 스폰 물어오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 아빠가. 이게 말이 되냐? 대가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집에 묶어둬도 시원찮을 판에 애비가 이런다고? 이 새끼가 정상이 아니야. 이런 관계로 아빠인지 남편인지 모를 그 밑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19살에 둘째인 이 마이클이가 태어납니다. 첫째에는 애리조나에서 낳자마자 입양 보냈지만 마이클은 샤론이 직접 키웠어요. 나중에 친자 확인으로 이제 프랭클린 훌로이드랑 불일치 나왔지만 월에는 그래도 이 새끼가 지 애라고 믿은 것 같아. 유일하게 입양을 안 보냈습니다. 샤론은 해산도 못하고 또 이제 클럽에 춤추러 나가요. 그러자니 이 워렌한테 갓난애 맡기는 게 불안하잖아. 여기서 또 새로운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옆집 여자입니다. 얘가 아직 10대 여자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여자애한테 마이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 샤론이 이동식 트레일러촌에서 삽니다. 여기 사람들 다 가난하잖아. 미셸도 나이가 어리지만 돈 벌려고 일주일에 3일씩 샤론 집에 와서 애를 봅니다. 미셸이가 이제 애 보러 올 때마다 이 집에 찾아오는 어떤 여자를 자주 마주쳤대요. 그 여자가 좀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했대. 얘인데 얘가 누구냐? 샤론이랑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모델 지망생 쉐릴 코메소라고 해. 21살이었고요. 아니 씨발 이 집에 왜 와 있겠냐고 얘가 지금. 쉐릴과 샤론의 아빠인 월에는 간간히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지 딸내미는 술집에 보내놓고 거기서 알게 된 딸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쉐릴이 뭐 돈 좀 벌었는지 빨간색 스포츠카를 끌고 다녔대. 미셸 눈에는 애 보다가 이게 괜히 그냥 어린 마음에 멋있어 보였다는 거겠지. 근데 궁금한 거야 지 생각에. 저렇게 이쁘고 잘 나가는 언니가 왜 씨발 방구석에서 술만 퍼마시고 빈둥대는 영포티를 왜 만나지? 싶은 거지. 알고 보니까 워렌이 쉐릴에게 야 오빠 왕년에 잘 나갔다 막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면서 오빠 왕년에 잘 나갔어. 플로리다에 아는 PD들 감독들 많아 오빠. 내가 말이야 지금 이거 전화 한 통 하잖아? 너 바로 그냥 모델 데뷔시키는 거 오빠 일도 아니다. 여자애 어린 거 하나 꼬셔보려고 구라핑을 찍은 거야. 이 당시 미국의 여자애들 또 10대 후반 20대 초반
모델에 환장하던 시기거든. 셰릴은 또 진지한 진로기도 했으니까 썩은 동아줄 같아 보여도 일단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워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뭐 그게 아는 PD 감독 있겠어? 워렌 목적이야 뻔한 거지. 이빨 까가지고 이제 뭐 떡이나 치고 이거 아니야. 막상 셰릴이 집에 찾아오니까 모델 얘기도 안 해. 야 일단 한 따까리 하자. 셰릴이 거절했어. 이게 또 거절한다고 그냥 보내주겠어요? 막 싸움이 있었고 그동안 5만 가지 일 다 겪어서 해탈한 클럽의 왕언니 가가지고 이 둘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근데 또 셰릴과 워렌이 크게 싸운 뒤로 이게 사라져. 이쪽 일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주소지 불분명하고 가명도 당연하다는 듯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어느 날 사라져도 크게 업계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8, 90년대 미국에서는 이런 일 하는 여자만 노리는 연쇄살인들이 많기도 했어요.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걸 범인들이 아는 거지. 이때도 클럽 사람들은 셰릴이 실종됐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하지만 이상한 건 워렌과 샤론, 요 마이클까지도 갑자기 그 뒤로 이사를 가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살던 트레일러에 누가 불 지르는 사건도 일어나요. 뭐 이제 이사 갔으니까 버려진 집이고 피해자도 없으니까 수사는 따로 없던 것 같은데 애 보러 오는 미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어느 날 돈 벌러 가야지 마이클 뭐 하나 갔는데 불나 있어. 근데 얘가 뭐 어디 물어본다고 뭐 무슨 정보가 나오겠냐고. 자기 생각에는 그냥 그래 애가 미셸이가 불 지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워렌 아니면은 워렌에게 돈 받고 부탁을 들어준 누군가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든대. 뭐 워렌일 가능성도 높고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 집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뭔가 증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닐까. 그게 이 셰릴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얘기가 이어서 나오더라고. 셰릴이 사라지기 전 워렌이랑 심하게 싸웠잖아. 이 일로 뭘 입막음할 일이 있는지 열받아서 보복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퇴근하던 셰릴을 납치해 폭행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워렌 이 새끼가 이 폭행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어놨어. 경찰이 이거 보고 야, 이 정도로 맞았으면 살아있기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패놨대요. 그게 맞지. 1989년에 셰릴은 워렌으로 알려져 있던 프랭클린 플로이드에게 살해당한 게 맞아. 샤론에게는 너 나랑 같이 도망 안 가면 마이클 두 번 다시 못 봐 협박해서 같이 끌고 갔고 셰릴의 시신은 플로리다주랑 오클라호마 경계 도로 근처에다 안매장했대요. 지가 살던 트레일러가 범행 현장인 거야. 뭐 머리카락 떨어지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증거 없애려고 불 지른 게 맞아. 그리고 간 곳이 이제 오클라호마 되는 거지. 1990년 3월 29일 도로공사 하던 인부가 땅에 묻힌 여성 시신을 발견하는데 이게 치아 기록 대조로 이 셰릴 쿠메소라는 게 밝혀졌어요. 셰릴 살인 사건은 이제 사건 순서상 이게 맞는데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프랭클린이 오클라호마에서 숨어 살고 있잖아. 새 지역에 왔으니 새 신분으로 살겠다. 다른 이름을 지어요.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클래런스 휴스였고 샤론은 그때부터 토니아가 됐던 거고. 웃기는 게 얘네가 가명을 어떤 식으로 짓냐면은 공동묘지를 가. 묘비 훑어보다가 죽은 사람 대충 지들 나이랑 비슷하고 뭐 이름도 어감이 마음에 들고 하면 그거 쓴다는 거야. 그래서 다큐 초반에 토니아 엄마가 우리 딸 20년 전에 죽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묘비에서 고른 이름이니까 클럽 언니들이 아예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 바꿔 살면서 클래런스랑 토니아, 이 마이클 가족에게 변화가 생겨요. 프랭클린은 전과가 있어. 최근엔 셰릴까지 패 죽였잖아. 근데 하필 셰릴이랑 자기가 싸우는 걸 본 클럽 왕언니가 있잖아. 만에 하나 셰릴 시신이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의심받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경찰 의심을 조금이라도 피해볼까 싶은 마음에 가족 구성을 다시 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때까지는 프랭클린이 아빠야 알려진 대로면 샤론은 딸이고 마이클은 손자겠죠 그러면. 근데 이거를 부부와 아들의 관계로 바꾼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본 아빠와 딸 같은 사진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동안 딸로 키웠던 샤론에게 너 이름 바꾼 김에 나랑 결혼하자 익하면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어. 이게 지 이름부터 가짜고 신부 이름도 가짜인데
신분 확인도 없이 이런 혼인신고가 될까 싶잖아요? 이 당시는 됐나봐. 결혼 서류에는 샤론 이름이 토니아 테드록이고 프랭클린은 클래런스 휴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족이 털사라는 지역에서 살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도 계속 토니아가 된 샤론에게 뭐 나가서 춤춰서 돈 벌어와라 시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한지 토니아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 멍청한 새끼가 아이 속이려면 뭐 좀 끝까지 제대로 해보든가, 보험 가입할 때는 자기 본명인 프랭클린 플로이드를 적어놨네? 혼인신고는 모르겠지만 보험은 신원인증이 안 되면 못하니까 불가피했나 본데, 이러고 나서 토니아가 뺑소니로 죽은 거예요. 웃긴 건 토니아가 털사에 살고 있었지만 사고 난 장소는 오클라호마야.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럼 왜 토니아는 한밤중에 나이도 어린애가 여기에 있었냐는 거지. 이건 다큐에 안 나와. 증거가 없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취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얘기는 했지만 의심되는 새끼는 하나밖에 없는데 증명이 안 된다 이거지. 그 뒤로는 초반에 설명한 대로 토니아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었고, 마이클은 위탁가정 보내줘서 4년간 잘 살던 중에 친아빠도 아닌 프랭클린이 학교 교장 납치해서 마이클 강제로 데려갔고, 그 뒤로는 잠적 상태라는 거죠. 마이클 납치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은 프랭클린의 과거 경력상 이 새끼 이것도 어디서 이름 바꿔가며 신분 세탁하고 살겠다 생각했어요. 신분을 바꿔서 사는 새끼들을 잡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냐? 이 나라가 땅덩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도시와 도시를 한번 옮겨 다니려면 막 기본 10시간 걸려. 그런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다니냐? 차가 필수잖아요. 이 새끼도 지역을 자주 옮기고 그럼 차를 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수사관들은 프랭클린이 그동안 살았던 피닉스, 조지아, 플로리다, 켄터키, 애리조나 이 지역의 모든 자동차 등록소에다가 워렌 마셜이나 클래런스 휴스나 윌리엄 데이비스 같은 이름으로 면허증 갱신하러 오는 새끼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단체로 공고를 뿌립니다. 결국 켄터키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치가 특정되면서 프랭클린 플로이드는 마이클 휴스 납치 혐의로 체포가 됐어. 근데 여기에 마이클은 없습니다. 이 새끼가 안 데리고 있는 것 같아. 애리조나에서 켄터키로 이동할 때 비행기표 한 장만 끊었더라고. 켄터키 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뜻이죠?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 돈 많은 새끼 하나 있는데 걔가 키워준다고 해서 거기에 보냈대.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을 거래요. 근데 뭐 미국 캅들이 병신이야? 이 새끼 주제에 돈 많은 친구가 있을 리가 없다. 안 믿으니까 프랭클린도 그때부터 말을 안 해. 묵비권이야. 이미 수사관들은 뭐 직감했겠죠. 이 새끼 마이클도 죽인 것 같아. 이때 이제 마이클 납치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싶었는데 시신이 안 나왔으니까 못하잖아. 일단은 더 도망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아동 납치랑 총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합니다. 이 새끼가 재판에서 테드 번디 마냥 나는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 지랄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지가 사건 얘기만 하던가. 아무도 안 궁금한 지 얘기를 자꾸 해. 개인적인 얘기를. 대부분 헛소리였고 그냥 뭐 52년간 가석방 금지된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51살 때 일이에요. 사실상 뭐 종신형인데 문제는 마이클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한 마이클의 엄마 토니아 진짜 이름이 샤론 마셜도 아니었어? 그럼 진짜 이름 뭐고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남는 거지. 프랭클린 플로이드의 재판이 끝났는데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마이클이 납치된 지는 오래돼서 살아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고 적어도 시신만은 찾아야 되는데 프랭클린이 타고 온 차에 혹시 증거가 있지 않을까. 차를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차 뒤에 배기통에서 비닐로 포장된 벽돌만한 크기의 종이 상자가 나와요. 까보니까 사진 수백 장이 찍혀 있어. 여자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에요. 거의 다 토니아나 샤론이라고 알려진 마이클의 엄마가 막 옷 갈아입고 뭐 수영하고 뭐 씻을 때, 잘 때 찍은 사진들이고 모르는 여자들도 꽤 있어. 여기서 얼굴이 하도 맞아가지고 부서지다시피 한 여자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1990년에 플로리다 도로에서 죽은 채 발견된 그 셰릴 코메소였다고.
프랭클린이 템파에서 살 때 모델 지망생인 셰릴에게 너 모델 시켜준다. 나 헐리우드에 지인 있다. 이렇게 구라를 꼬셨는데 알고 보니까 쥐 뿔도 없는 새끼라는 걸 셰릴이 알면서 나 이제 아저씨 안 만나요. 그러니까 때려 죽인 거야, 사건이. 그때 시신으로 발견되긴 했지만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신만 찾았던 거지. 이번에 우연히 마이클 찾다가 단서를 발견하고 범인 확인된 거예요. 이미 프랭클린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수사관은 열받잖아. 어떻게든 이 새끼 더 조져야겠다는 생각에 셰릴 코메소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합니다. 그래서 1급 살인죄로 사형 나왔어요. 사형 집행이라는 게 언제 되는지 미리 고지하진 않으니까 이 새끼가 이제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감옥에서. 이 새끼야 뭐 알겠어, 사형 받은 마당에 알바누고. 아직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이클의 행방, 그리고 엄마인 샤론은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밝혀지고 있잖아. 처음엔 샤론이 진짜 프랭클린의 친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1969년이나 1970년생쯤으로 추정이 됐대. 그럼 이 시기에 프랭클린은 은행 털었다가 교도소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친부가 안 돼. 그럼 프랭클린은 어쩌다가 어디서 씨발 샤론을 알게 돼가지고 딸처럼 키우다가 아내를 삼았냐는 거야. 프랭클린이 은행 강도 저지르기 전에 4살 된 애를 납치해서 성폭행했던 전과가 있거든요. 수사관이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이 새끼는 법원이 인정하는 소아성애자거든. 그럼 샤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사범행의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뭐해 씨발.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건이 수납됐어요. 그러다 2002년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저씨 이름이 맷 버크만이라는 작가입니다. 2002년에 친구 소개로 도 네트워크라는 사이트, 도가 뭐냐면은 신원미상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존 도, 묘비에 그렇게 써 이름을 모를 때, 여자는 제인 도, 그 도야. 도 네트워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 하나를 봐. 그게 이거였던 거죠. 프랭클린과 샤론이 찍은 그 사진이야. 올라온 사진에 글이 이렇게 한 줄 써있대. 남자는 소녀를 납치해 딸로 키운 다음 결혼해서 살해했다. 이 사진에 이제 자기가 강렬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책으로 써볼 생각에 담당 수사관들 만나서 자료 수집하고 제보자들 만나러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아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와, 이 여자의 성품이 너무 좋고 머리도 좋다. 여기에 감탄한 거야. 그리고 프랭클린이라는 새끼 밑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지가 공감이 갔대. 그래서 나중에 이 맷 작가가 교도소에 있는 프랭클린도 만나러 가요. 프랭클린은 맷 작가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다고 착각을 했어. 지 혼자 망상 떠는 거야. 그래서 샤론 얘기는 안 하고 지 할 말만 떠들어. 나는 1943년에 태어났고 부모가 날 교회에 버렸고 그 안에서 학대당했다. 18살부터 정신문제가 생겨서 취직도 못하니까 먹고 살려고 도둑질하고 은행 강도했다. 이 새끼 얘기는 뭐 그냥 후회나 반성이 없어. 다 변명의 남 탓이야. 한참 프랭클린 떠들던 걸 듣던 맷 작가가 하나 물어봤지. 샤론은 왜 데려온 거냐? 여기에 프랭클린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데려온 게 아니래. 애가 따라왔대. 맷 작가는 요거 말이 안 통하는 새끼구나. 그날부로 이제 손절하고 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모은 자료만 가지고 샤론에 대한 책, 아름다운 아이라는 걸 출간했지. 나오자마자 인기가 좀 있었대요. 아까 잠깐 말한 도 네트워크랑 웹솔루트라는 사이트에서 책에 관심을 보였는데, 웹솔루트 기억납니까? 저번에 세실호텔 미스터리에서 잠깐 말했는데 아마추어 탐정 사이트입니다. 능력은 나름 다들 있는데 이 세상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집에 있는 타임 머스크, 시간 만수로 이런 형님들의 사건 추리 커뮤입니다. 책이 나오니까 여기 사람들이 매대게 야, 그래서 이 뷰티풀 차일드인 샤론의 진짜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 책에는 샤론으로 길러졌다가 토니아로 사망한 마이클의 엄마 이야기는 있는데 진짜 이름이 뭔지, 어쩌다 프랭클린 밑에서 키워졌는지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작가도 이 부분은 몰라. 프랭클린 그 새끼한테 들어야 되는데 개소리만 하잖아. 그래서 맷은 애초에 이 책이 샤론의 신원을 찾고 싶어서 쓴 거다. 나도 그 여자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말에 2005년 돼서
익명의 제보자가 맷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요. 혹시 샤론 딸의 DNA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메간이라고 샤론의 친딸이야.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샤론이 마이클 빼고 먼저 하나는 입양했죠. 걔는 누군지 몰라. 근데 마이클 다음에 한 명을 더 낳았더라고. 얘가 그 막내야. 마이클 동생. 메간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대요. 다행히 입양한 부모가 정상이라 멀쩡히 잘 컸어. 메간을 입양한 부모가 이 맷 작가의 책을 읽은 거야. 그래서 메간의 친엄마 얘기구나 알아채고 메간에게 얘기를 다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샤론 친딸이 등판해가지고 나 이제 가족 찾고 싶다. 그래서 맷 작가에게 연락했고 DNA 검사하겠대요. 그러는 동안 은퇴하고도 마이클 휴스 실종 사건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그 조 피츠패트릭 그 형님은 같이 일하던 전 동료들에게 이제 부탁해가지고 야 어떻게 경찰 백으로 좀 안 되냐. 나도 전 경찰인데 친구 좋은 게 뭐냐. 프랭클린 그 새끼 한 번만 만나게 해줘라. 면회했어. 조 피츠패트릭이 알고 싶은 건 세 가지였어요. 샤론 마셸은 누구냐? 마이클 휴스 어디 있냐? 샤론의 죽음에 너의 책임이 있냐? 이거거든요. 프랭클린은 누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말에 당연히 자기 도와줄 변호사라고 생각했나봐.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스트레이트로 45분을 그냥 떠들어 버렸어. 수사관들도 이 새끼 얘기나 듣자고 온 게 아닌데 우리 질문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씨발 그냥 막 끼어들었다가 또 라포 형성 안 되면은 다 나가리니까 뭐라 하나 그냥 참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듣자 씨발 너무 개소리만 하고 짜증이 치미는 거야. 못 참고 아우 니마 우리 변호사 아니에요. FBI입니다. 밝혔지. 그러니까 상황이 파악된 이 프랭클린 원하는 게 뭐죠? 이지랄을 해. 수사관들은 마이클 휴스 사건을 다시 수사할 생각이라면서 그때 마이클 왜 데려갔냐? 제2의 샤론으로 만들려고 그랬냐? 전에는 한 적 없던 압박 질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이 갑자기 이 새끼 뭐 하는지 알아? 울어. 운다고. 이제 와서 막 유유 막 이러면서 단숨에 끝내려고 뒤통수에 두 방 갈겼어요. 드디어 프랭클린의 이 씨발 앙담은 주둥바리에서 마이클을 죽였다는 자백이 나온 겁니다. 1994년인데요. 마이클이 납치되던 시기에 마이클의 위탁 부모가 있잖아. 정식 입양하려고 서류 준비 중이었어요. 프랭클린 이 새끼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입양돼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컸을 거야. 근데 이 프랭클린이 갑자기 학교 난입해가지고 교장 납치에 애 빼돌려 그러다가 죽였다는 거지. 더 숨길 게 없다고 생각한 프랭클린은 마이클의 시신을 묻은 장소와 샤론이 누군지도 알아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일단 마이클 시신은 오클라호마주랑 텍사스주의 경계에다가 또 경계에 묻었대요. 이 새끼가 다 살면서 거쳐가던 지역이야. 경찰이 이제 수색했는데 시신은 안 나왔어. 프랭클린도 뭐 여기는 설명할 수 없나 봐. 시신이 왜 안 나오는지. 일단 일대가 너무 넓으니까 지점을 정확히 이제 와서 특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시신 유기를 또 대충 했다면 짐승들이 물어갔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못 찾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샤론은 누구냐? 프랭클린이 1975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버스 운전수로 일한 적이 있대요. 이때는 브랜든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 근데 샌디라고 애 셋 딸린 싱글맘을 하나 알게 된 거지. 사귀었고요. 한 달 만에 결혼해서 부부됩니다. 1970년대니까 가짜 신분으로도 뭐 취직하고 결혼도 되나 봐. 수사관들은 샌디의 아이 중 첫째 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니마들이 찾는 걔가 첫째다. 내가 걔 출생 증명서도 봤다.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을 거다. 그러면서 다큐가 샤론의 일생을 막 또 주르륵 보여줍니다. 주르륵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출생 증명서로 보이는 종이의 이름 하나를 확대해서 띄워 화면에. 수잔 세바키스. 샤론의 진짜 이름이 수잔 세바키스였던 거예요. 프랭클린이 샌디라는 여자랑 사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서 첫째 딸인 샌디의 딸 수잔을 납치해서 키우다가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름이 토니아 휴스, 샤론 마셀 이렇게 바뀌었던 거고, 이름은 드디어 알아냈어요. 근데 이 출생증명서에서 의외의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자, 다큐에 이 양반들이 나와. 먼저 수잔의 엄마 샌디 등판했어. 샌디는 프랭클린의 가명인 브랜든 윌리엄스, 그 새끼를 처음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막 해요.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선배랑 사귀다가 졸업하면서 지 결혼했는데 바로 임신도 했다. 그게 수잔이래. 가난했지만 우리 잘 살았다 초반에. 근데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 남편이 좀 이제 애도 키울 겸 돈이 필요하지 않냐, 나 돈 벌어오겠다, 군에 입대를 했어요. 하필 군인이 되자마자 베트남 전쟁 터져가지고 거의 파병을 가버렸네. 샌디는 혼자 그래서 수잔을 낳았고, 몇 년 뒤에 전쟁 끝나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씨발 집에 애가 셋이야. 아니, 한 명은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임신했던 애야. 그럼 수잔인데 다른 애들은 어디서 증식한 거임? 이 아줌마가, 샌디가 남편이 베트남 파병 갔을 때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불륜으로 애를 둘이나 더 낳았어. 심지어 이 애 둘은 아빠가 달라. 이 문제로 이혼했고, 샌디는 이제 혼자서 아빠가 다 다른 애들 셋을 키우는 형편이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국을 찾아가 입양 신청을 하죠. 사회복지국은 애들 친아빠를 찾아봤는데요. 수잔의 친아빠밖에 모르겠어. 이 양반에게 연락했죠. 친아빠, 파병 갔던. 이런 사정으로 엄마가 애들 포기한다는데, 이혼해서 뭐 전남편 됐지만 그래도 애 하나는 네가 친아빠 아니냐, 너 어떻게 하고 싶냐. 당연히 자기 친딸은 데리고 오고 싶잖아. 근데 이때 사회복지국의 대처가 약간 이상해요. 한 명만 데려가는 건 안 된대. 애들 셋이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데려갈 거면 셋 다 데려가든지 셋 다 포기하라는 거야. 그 당시에 수잔 전남편이 23살이었대요. 이혼하고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거든. 전쟁 후유증에 막 일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아무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딸이라도 생판 모르는 자식들 둘까지 더해서 내가 어떻게 키우냐, 능력도 안 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고민하다가 양육을 셋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이제 완전히 사회복지국에 맡기게 된 거지, 샌디가. 그리고 또 이제 지가 멘탈이 나갔다고 교회에 나가요, 기도하러. 여기서 하필 버스 운전수인 브랜든 윌리엄스, 실제 이름은 프랭클린 훌로이드라는 천하의 개 상여러 새끼를 만나게 된 거래. 이때도 프랭클린은 도망 다니던 새끼였고요. 그 와중에 또 여자는 꼬시고 있네. 정신적으로 약할 때 접근하는 남자에게 많이들 넘어가, 여자들이. 근데 샌디는 좀 정도가 심한 건지 바로 결혼까지 한 거야, 한 달 만에. 지 애들을 지키기 위해선가 싶은 게 또 바로 결혼하자마자 샌디가 입양을 취소했어. 프랭클린이 다 해줄 줄 알았던 거지. 근데 프랭클린은 그렇게 만만한 새끼가 아니에요. 오히려 얘가 샌디에게 빌부터 살기 시작해. 그냥 조용히 기생하면 될 거 아니야, 돈도 없는 도망자 새끼가. 또 샌디한테 쌍욕하고 때리고 막 칼 겨누고 돈 벌어오라고 협박해. 샌디는 애 셋 책임져줄 남자 찾았는데 빨리 이제 자기가 넷을 먹여 살릴 판이 됐어. 이게 단순히 알바나 뭐 작은 직장 생활 해봐야 당장 수습이 되겠어요, 생활비가? 애들 분유값에 기저귀 정도 사보려고 위조수표를 사용했대. 이거 걸려가지고 한 달간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이 프랭클린이랑 애들이 없었다는 거야. 다 데리고 도망갔어. 샌디가 경찰에 신고했죠. 근데 경찰이 이상한 말을 해요. 둘이 정식으로 결혼한 거임? 예, 그런 거임. 하니까 그러면 그 남자도 애들의 법적 보호자기 때문에 아빠가 애들 데려간 건데 이거 납치라고 보기 어려움. 신고를 안 받아줬어. 그리고 몇 달 만에 샌디의 딸 2명이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첫째인 수잔만 없는 거잖아. 제일 큰 애니까 손이 덜 가고 지 눈에도 좀 이뻐 보였나 봐. 얘만 데리고 도망갔던 거지, 중간에. 그리고 이 새끼는 아까 잠깐 말했듯이 법원이 인정한 소아성애자잖아. 목적이 뭔지는 뻔한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수잔이 프랭클린을 아빠라고 믿고, 얘도 아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라고 믿고 키워진 거야. 2017년 6월 3일 수잔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원 다 밝혀졌고 사건 내막 다 알았잖아. 수잔의 장례식 제대로 치러줍니다. 묘비에 이름 새겼고
1969년 6월 9일에 태어났다. 1990년 4월 30일에 사망했다. 야, 27년 만에 신원을 확인했어. 헌신적인 엄마고 우리들의 친구 뭐 이렇게 새겼대. 수잔의 친아빠 이름이 클라프예요. 그 파병 갔다는 군인. 엄마의 정체를 밝혀준 딸 메가는 지금도 연락한대, 아빠랑. 그리고 가끔 만나면서 잘 지낸다고 하고, 이때 메가는 또 결혼해서 임신 중이었는데 자기 오빠 이름 따서 마이클이라고 또 지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다큐 끝납니다. 여기까지. 아, 존나 길었다.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큐에 나오지 않은 얘기가 또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아, 정말 길다. 이제 이것까지 같이 해서 소감 정리하고 끝낼게요. 일단 사건이 존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다큐도 이제 설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큐라는 게 좀 산만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범인인 프랭클린 플로이드라는 새끼가 워낙에 이름 많이 바꾸고 지역 옮겨 다니면서 뻘짓거리를 많이 했으니까 감독도 이 사건들을 다 설명하면서 또 연출적인 재미까지 고려해야 되잖아. 그런 상태로 좀 스토리를 풀기는 어려웠겠죠. 사건 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산만한 것. 그러면 좀 감독님 순서대로라도 좀 보여주든가. 타임라인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진짜 복잡합니다. 밥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뭐 먹고 이러다가 보면은 절대 안 되고요. 진짜 빡집중, 막 MC 스퀘어 껴야 돼. 일단 여러 번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큐에서는 프랭클린 플로이드가 보험금 노리고 수잔을 뺑소니 사고로 죽은 것처럼 살해했다라는 의심만 합니다. 여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다큐에 다 나온 게 아니야. 수잔의 엄마인 샌디는 애를 3명만 낳지 않았더라고요. 딸 셋의 아들 하나가 더 있어요. 수잔 아빠는 아까 그 클라프라는 남자가 맞고 다른 세 아이는 아빠가 같아. 이게 다큐에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거지. 이 아들은 샌디가 낳자마자 바로 입양 보냈고 2019년에 자기가 수잔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던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등판해요. DNA로 검사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4월 수잔이 사망할 당시 남친이 있었대요. 이것 때문에 프랭클린이 뺑소니 위장으로 죽인 것 같긴 한데, 수잔은 서류상 남편인 프랭클린 몰래 아들인 마이클을 데리고 남친이랑 야반도주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걸 알고 프랭클린이 빡 돌아서 차로 친 거라면 살해 동기는 납득이 되죠. 이 새끼 성향상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겁만 주려고 살짝 칠 생각이었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뇌피셜인데 내가 넌 도망갈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겁만 주려고 하다가 수잔이 생각보다 크게 다쳐가지고 죽은 걸 수도 있고, 수잔이 살아서 계속 스트리퍼로 일하면은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들어올지 말지 불확실한 재판하고 막 그래버려야 되는 보험금보다는 훨씬 그래도 안정적으로 기본빵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안고 돈 때문에 이렇게 차로 밀어버렸을까 싶기도 하단 말이야. 왜냐면 신고 들어가고 가족 조사하면 프랭클린 신원 경찰에 드러날 게 뻔하잖아. 평생 이름 바꾸고 도망 다니면서 살던 새끼가 이거 고려하지 않았겠어? 진짜 살해 의도가 있었으면 쉐릴 코메소처럼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뭐 불질러버리고 시신 안매장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왜 사고처럼 굳이 꾸며가지고 마이클도 위탁 가정에 뺏기고 해버리냔 말이야. 쉐릴의 살인은 꼼꼼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수잔의 사망에는 허점이 많다고. 이게 이상해서 따로 찾아봤더니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다큐가 전반적으로 샤론, 토니아로 살던 여자의 신원을 찾아주는 이 여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프랭클린 플로이드의 짓거리들은 왜 수잔이 샤론이 되고 토니아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어가는 정도로 나와. 그래서 쉐릴 쿠메소 살인이나 마이클 휴스 살인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다큐가. 마이클 사건의 경우에도 쥐가 애한테 총 쐈다고 자백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의 다큐가 따로 취재된다면은 이 내용은 또 이 사진 속 소녀랑 다를 것 같긴 해. 제대로 취재되지 않았어, 프랭클린 범행이. 그리고 마이클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마이클 납치 실종은 미제라는 거고, 프랭클린 플로이드 이 새끼 지금 뭐하냐? 2023년 7월에 감옥에서 늙어 뒤졌습니다. 사형수였는데 집행은 안 된 거예요. 다음은 이제 다큐에 나오는 사람 중에 프랭클린보다 이해가 또 안 됐던 게 이 수잔의 친엄마 샌디. 남편이 파병 간 틈에
바람나서 애 셋 낳은 거부터 이거 미친년이라 그런지 이 뒤로 한 말들의 신빙성이 별로 안 생겨요. 다큐에서도. 처음에 프랭클린의 가명인 브랜든을 교회에서 만났다고 했지만 이것부터가 의심이 가. 진짜 교회에서 만난 거 맞아? 프랭클린 같은 새끼가 교회를 갈 만한 새끼인가요? 수상합니다. 거짓말이라면 뭘 감추고 싶어서 포장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위조 수표로 구치소 갔다가 나왔을 때 애들 다 없어졌는데도 경찰이 법적 보호자 핑계로 납치 신고 안 받아줬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구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리 뭐 1970년대 경찰 행정 개판이었어도 이 정도일까 싶기는 해. 1970년대에도 아동 납치 사건은 중범죄였어요. 근데 친아빠라고 이게 뭐 말이 되나 싶고, 이것도 샌디가 어떤 사정에 의해 핑계를 대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토니아랑 같이 일했던 클럽 왕언니 인터뷰가 또 나와요. 나도 어릴 때 납치된 적이 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전 재산 다 털어서 미국 방방 곳곳을 돌며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 찾았는데 수잔의 친마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 찾으려고 노력한 거 맞음? 사실임?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까 메간이라고 수잔이 낳아서 입양 보낸 셋째 딸 있잖아. 마이클 동생. 사실 메간 양부모가 예전에 샌디에게 우리가 당신의 외손녀인 메간을 입양해 키우고 있어요. 연락한 적이 있어. 가족 찾아주려고. 여기에 샌디 이 미친 할망탱이. 근데 뭐 어쩔? 하이나 알바노 이러는 거야. 미쳤어. 도라이야. 반대로 외할아버지인 전남편이죠. 파병 갔다는 클라프. 손녀인 메간이라는 애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막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낸대. 이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믿기 어려운 설명들도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수잔의 사건은 이 샌디라는 할망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다 이 여자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당연히 제일 나쁜 새끼는 요 이제 뒤졌지만 프랭클린 플로이드 맞죠. 근데 뭐 당연한 거니까 이 새끼는 빼고 남은 사람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수잔은 조지아 공대를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갈 만큼 머리 좋았고요. 소외된 애들 잘 챙기는 착한 애잖아. 그런 사람이 씨발 이게 인재야. 진짜 한마디로 인재인데 걔 틀딱 그냥 영포티 새끼 하나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고 죽었다는 게 이게 내가 존나 안타깝더라고. 나이가 들었나? 재주 있는 애가 이게 뜻을 못 펼치면은 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마이클도 5살에 친아빠라고 생각하던 새끼한테 살해됐고 총 맞아서. 아니 지 도망다니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죽일 거면 애초에 씨발 잘 살던 애를 왜 납치해? 왜? 개새끼 존나 열받는 게 진짜 내 주식 같네 씨발 진짜. 짜증나. 오늘 다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건이 길다 보니까 다큐가 1시간 40분 정도 하는데 그걸 아무리 정리해도 이게 리뷰인데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제 주식도 프랭클린 새끼 마냥 진짜 계열받거든요. 이번 영상 마냥 꽤 긴 장투가 될 것 같아요. 존버의 시간이지. 저번 주에 C8 마이크로소프트 양전해가지고 와 돈 좀 버나 했는데 바로 다음날 방송하고 바로 제자리 돌아갔잖아 다시. 개 같은 거. 나스닥 개새끼들 또 마이너스 10%야. 이거 언제 빨개지냐. 연 같은 거. 오늘은 방송이 길었기 때문에 피곤하네요. 주식 안 보고 그냥 잡니다. 내일에 내가 어떻게 하겠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씨발 거. 님들은 당분간 나스닥에는 좀 눈을 안 돌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더 떨어지면 들어오라 이거예요. 암튼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하입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다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마소 화이팅! 메타 화이팅! QQQ 화이팅! VO 화이팅! 개새끼들아.